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어제 사실 미국 물가 발표가 있었죠. 기대치보다는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시장은 좀 빠지다가 결국 좀 반등을 하면서 미국 쪽은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과연 물가가 시장의 예상대로 쭉쭉 빠져서 올해 2%, 3%까지 빠질 것인지, 아니면 결국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인지인데, 이제 그 부분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좀 그 부분은 뒤에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1.5% 하락이 있었고요. 수급 때 보겠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오늘은 좀 거셌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한 1.8%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일중 수급 살펴보면은 코스피 약 개인이 한 1조 정도 매수하면서 개인만 오늘은 대규모로 매수했던 장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외국인 한 2,700억, 기관이 한 7,700억 대규모로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한 3,400억 매수가 있었고 기관 한 2,100억 매수가 있었지만 외국인이 한 5,800억 좀 크게 매도가 있었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막판에 조금 많이 되돌리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3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7.7조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 아직까지는 좀 매수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면서 이제 순매도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3조 정도 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변동이 컸던 거를 보자면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이어지면서 선물은 다시 순매도 포지션으로 돌아갔고요. 작년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보시면 개인이 좀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좀 사고 있는 구간, 외국인은 좀 쭉 사고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개인이 상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이 매수를 한 장이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수급은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일단 수급상으로는 보여집니다. 기관은 계속 일단 매도 포지션 지금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가 좀 돌리는 그 정도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게 있다면 현선물다 외국인이 상당히 수급이 강한 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장기 수급은 사실 상당히 개인과 기관이 이제 거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 같이 한번 보면은 이제 이건 코스피 안에 있는 일드갭이고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그러니까 채권 금리로 이제 차감을 시킨 겁니다.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는 당연히 저평가였다라고 나타났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사실 저는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여전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다. 증시도 좀 반등을 했고요. 이제 나눈 걸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고, 페드 모델이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고평가로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여전히 고평가다.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이 정도 레벨이면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일드갭 투 나라다. 사실 고평가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수치고요. 특히 미국 쪽이 조금 더 고평가가 있지 않나, 고평가의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그렇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두 나라다 이제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밸류에이션으로 사실 본다 하더라도 이제 S&P 저게 이제 림이어서 복합적으로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로 보면은 이제 PBR 같은 경우로 보더라도 PBR이 거의 다 컨버블, 이번에 고점 근처까지 이제 점점 많이 왔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밸류는 저는 비싼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PBR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ROE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ROE가 지금 엄청 높냐?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과거 대비해서 엄청 뭐 우월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냐 하면 또 그 정도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로 책정되고 있는 ROE도 이 정도면 아주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과연 이게 ROE가 뭐 20% 30% 갈 수 있을까? 뭐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밸류는 지금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쪽 같은 경우도 뭐 PBR 살펴보면 국내 쪽은 사실 ROE가 많이 안 좋긴 하고요. 사실 국내 쪽은 사실 수익성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ROE 자체는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BR도 뭐 바닥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PBR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엔 17조 한 1000억 정도 되면서 뭐 전주 대비해서 한 6천억 정도 그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증가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근데 뭐 절대적인 수치도 여전히 사실 높은 편이고, 이게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좀 저는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속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뭐 코스닥도 차트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번 주에 나왔었죠. 이제 ISM 비조업 지수는 뭐 강한 반등을 하면서 서비스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제조업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도 뭐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액이 많이 떨어지기도 있고 하고, 뭐 코스피도 반등이 좀 한 부분 때문에 뭐 상당히 다시 좀 비싸지고 있는 모양새.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랑 S&P를 보더라도 뭐 코스피야 좀 그렇다 치지만 S&P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저는 비싸 보이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채권 금리 추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채 대비 200 이동평균선은 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는 아직까지는 위험선호고요. 120일 중기도 아직까지는 위험선호, 50일도 아직까지는 위험선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하실 필요는 저는 계속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심하실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변동성 지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ATR, 빅스 다 넘어섰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ATR과 이제 S&P 빅스 같은 경우가 아직은 또 밑으로 살짝 또 내려왔기 때문에 뭐 약간 여기는 뭐 위험 선호다라고 봐도 될 구간입니다. 근데 일단 절대적인 수치 레벨 자체가 많이 낮아진 편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조심은 하실 구간이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은 뭐 오늘은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분양은 계속 늘고 있죠. 지금 미분양 데이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뭐 대우건설, 울산 공장, 공장이 아니라 울산에 그것도 이제 하차하면서 PF 브릿지를 깨버리면서 뭐 계속 이제 PF 시장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뭐 전세 쪽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결국 뭐 전세 쪽 문제가 계속 이제 재계약되고 되면서 뭐 경매도 뭐 계속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에는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게 뭐 아직까지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 BI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단기 쪽은 2년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좀 계속 좀 조심하셔야 될 지금 구간이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도 좀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일단 뭐 정량적인 거 보고 이제 인플레이션 좀 살펴보도록 하죠. S&P를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인데요. 이건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S&P 같은 경우도 좀 이 정도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좀 고평가가 해소되지 않았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윌시 5천도 마찬가지고 윌시 5천을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는 게 보여집니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같은 경우도 M2 대비해서는 뭐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좀 걸린다. 이제 뭐 코스닥도 그렇고요. 뭐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대비해서도 뭐 이 정도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같은 경우에 이제 M2 나누기 이제 M1 이 통화 승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높을수록 결국 그러니까 낮을수록 이게 돈이 아직 덜 풀린 거고 높을수록 이제 풀리는 건데, 뭐 돈이 이제 점점 풀려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쪽 통화 승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풀려 나가는 단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상당히 유통 속도나 이런 것도 지금은 느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중국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여기는 풀려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이 풀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더 풀 돈이 없다라는 게 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M2 나누기 M1이 결국 높을수록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어느 중국 증시 완전 박살이 났었잖아요. 이제 이 상황도 저는 뭐 이미 한번 박살이 났던 적이 있긴 하지만 좀 중국발로 저는 뭐 좀 안 좋은 게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좀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긴 하고요. 이게 꼭뭐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지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높았을 때 IMF 터졌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죠.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항상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자세히 이제 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YOY로는 이제 1월 소비자 물가가 6.4%, 이제 MOM 전월 대비로는 0.5% 나왔었습니다. 이제 근원 코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한 5.6 정도 나왔고요. 전월 대비는 한 0.4 정도 나오면서 이제 코어는 뭐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이제 그냥 소비자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조금 더 한 6.2 이 정도였는데 좀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너지 가격이 일단 반등한 게 가장 주요했었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후행하는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계속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상품 물가가 일단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물가가 생각보다 안 꺾인다. 일단 이게 지금 뭐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진 않는데 이제 뭐 슈퍼코어라고 해가지고 주거비까지 제거한 것도 결국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결국 중요한 건 뭐 속도의 문제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의견들이 지금 대다수기 때문에 시장이 지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국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겠지만 뭐 가장 큰 거는 전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OECD 이제 데이터가 하나 업데이트가 돼서 된 김에 이제 보면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뭐 가장 큰 요인은 그냥 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을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OECD 소매 판매가 이게 수요고 이 산업생산의 판매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요가 강할 때 이 시절에 인플레이션이 났었고요. 뭐 공급이 강할 때 이때 다 경제 위기가 왔었죠. 2000년도, 2008년도. 근데 코로나 이후로 뭐 보조금의 영향도 있고 사람들의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도 있고 하면서 급격하게 소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수요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곡선만큼 공급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공급 병목? 근데 뭐 그건 사실 이미 다 풀린 상황이잖아요. 병목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올라와야죠. 다시. 지금 코로나 이제 사실 뭐 지금 다 끝났잖아요. 우리나라 정도나 마스크를 뭐 아직까지 쓰는 경우가 있지, 뭐 그 외국은 다 마스크 풀린 상황에서 이제 공급 병목은 뭐 사실 핑계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사실 안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격차가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격차는 왜 날까요? 중요한 건 공급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왜 이런 사태가 날까? 수요도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금리를 많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요 둔화가 일어나서 수요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급도 같이 감소를 하니까 이 갭이 유지가 되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왜 갭이 유지가 되냐?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CEO인데 뭐 금리를 계속 뭐 높인다고 하고 뭐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인들은 그 상황에서 공급은 늘려주는 상황에서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급량을 줄여버릴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설사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공급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뭐 사실 결국 기계는 노후화되고 늘리지 않다 보면 결국은 사실 자연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다 경기가 안 좋다. 향후에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착륙을 한다니까 뭐 다들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무조건 써야 될 향후 이제 써야 될 뭐 그런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 신재생이나 뭐 그쪽은 투자가 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뭔가 우리의 소비에 관련된 이제 그런 투자는 생각보다 진행이 덜 되고 있는 거죠. 소비는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소비는 생각보다 쉽게 지금 엄청 잘 꺾이지는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소비는 쉽게 엄청나게 빠르게 안 꺾이고 있는 요인은 뭐 딱 또 그게 그러니까 결국 일단 지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도 이제 금리를 높인 거에 비해서 소비도 쉽게 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소비는 또 쉽게 안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돈이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정확한 표현을 하면 빚져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왜 빚져서 사는지는 뭐 사실 사람들의 뭐 소비 패턴이다라고밖에는 저는 뭐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맨날 계속 중요한 게 저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사실 예대율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예대율이라고 보는데, 결국 이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과거에는 2000년, 2008년도 다 100% 넘을 때 예대율이 100% 넘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는 더 이상 돈이 풀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예대율이 완전 바닥을 찍었습니다. 한 58%? 뭐 이 정도까지 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이제 돈이 돌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돈이 다시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돈이 쌓였다면 돈이 풀리고 있고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쉽게 안 잡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대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냥 금리를 낮추게 된다. 시장 예상처럼 그냥 올해 뭐 금리 그냥 낮춰버리지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대율은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냥 지금 상황이 상당히 문제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왜 문제인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보고, 중요한 건 이 아까 그 예대율하고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죠. 이 공시 유통 속도 보시면은 예대율이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니까 유통 속도가 빠졌다가 이게 이제 높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도는 속도가 높아짐으로써 그러니까 시장에선 그렇죠. 그냥 이 M2 통화량이 증가가 되지 않으니까 M2 증가율이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아직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냥 물가가 잡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돈이 이제 자기 복제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결국 돈에도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이 통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약 한 20% 정도 되는 게 적당합니다. 이 연준 총 자산인데요, 결국. 여기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할 나라니까 이제 결국 연준 총 자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통화량과 이제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이 연준 총 자산 대비 GDP가 요 파란 색깔 선인데요. 약 20%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늘렸다가 한 27%까지 늘렸다가
한 17%까지 감소를 시키면서 QT가 잘 완성이 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QT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나 가야 될 길은 멀다는 거죠. 가야 될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중의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 돈이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금리는 높여놨는데 이제 총 자산 대비 GDP가 줄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또 데이터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IRB 빼기 이 FFR이 결국 그러니까 이게 지급준비금에 불이되는 금리고 이 FFR은 이 지급준비금 금리 은행이 이제 연준에 맡긴 돈인 지급준비금을 이제 거래하는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인데요. 이게 결국 스프레드가 0보다 높으면 유동성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충분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사실 뭔가 그냥 사실 금융시장에 되게 충분하다. 그래서 뭐 그냥 금리를 사실 낮출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물가 쪽 데이터를 본다라고 치더라도 물가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마치 그런 거죠.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지금 뭐 바로 뭐 금리를 내린다? 이게 지금 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내린다? 이 통화량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여전히 뭐 저는 너무 사실 뭐 성급한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가 피크일 거야 라는 뭐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리면 저는 피크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저는 뭐 결국에는 쉽지 않다. 중요한 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급준비금 뭐 흘러갔던 거 살펴보면 뭐 지급준비 QT를 하고 소비가 좀 되면서 RRP로 많이 흘러가면서 좀 감소를 많이 하긴 했었지만 고점 대비로는 뭐 사실 한 1조 2천 정도 1조 2천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지만 전주 대비로 한 221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총 자산 같은 경우에도 한 1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QT가 안 됐다. 이번에는 오히려 살짝 QE가 돼버렸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생산량이 기업에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 잡는데 쉽지 않은 요소고 또 두 번째가 있다면 예대율이 높아지고 있다. 풀린 돈이 너무 많다. 이제 그게 결국 예대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 돈의 유통 속도가 높아진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거는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인구 쪽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결국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 이제 경제 가능 인구가 이제 사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돌파했고요. 중국도 마이너스 돌파했고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돌파했고 인도 같은 경우도 계속 급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 경제 성장률만큼은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주니까 사실 실업률도 뭐 계속 낮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저는 실업률 쪽에는 저 인구 데이터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실업률이 완전 바닥이잖아요. 이게 S&P 1호 뒤집어 놓은 거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실업률 역축인데요. 실업률 거꾸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낮은 이제 실업률이 되는 것도 저는 인구적인 요인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도 있고요. 통화량이 많이 풀린 영향과 이제 그 인구적인 요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실업률이 매우 낮은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건 뭐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뭐 차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코스피 200인데요. 이게
뭐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 이제 1월 고점이었다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엘리어트 파동상 아마도 그냥 여기까지가 A, B여서 A, B, 그 다음 1, 2, 3, 4, 5로 아마 쉬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큰 A거나 아니면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이다 라고 보여질 수 있을 텐데, 두 가지가 다 되죠. B 다음에 C로 하락을 크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가 새로운 상승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은 쭉 올라갈 거다 인데, 뭐 국내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긴 합니다만 뭐 결국 여기서 새로운 상승이 나올까? 뭐 가능성이 저는 뭐 아주 크진 않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밸류 부담이 뭐 미국에 비해서 덜하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 구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진 않아 보인다가 일단 아직까지의 생각이긴 하고요. 그리고 일단 괴선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준선 부근에 닿여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기준선을 깨냐 마냐가 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록 색깔이 기준선인데 여기를 깨냐 마냐, 이 괴선들 상당히 모여 있잖아요. 결국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느냐 상방으로 가느냐를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모양이 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단기 추세가 너무 사실 깔끔하지 않아서 뭐 사실 지금은 좀 추정은 좀 어려워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 이동평균선에서 좀 뭐 지지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만 중요한 건 200 이동평균선에서 좀 멈추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아마도 이게 채널링을 한번 해보면 보시면은 이거 막 오류가 생기는데, 뭐 사실 여기 ABC 채널은 넘어가 있고 여기 채널을 좀 하회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클 것 같은데, MACD나 RSI 모습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초단기적으로는 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있다면 결국 밑으로는 이제 여기를 뚫리느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지점이 뚫리느냐 마느냐, 그리고 위로 간다고 하면 다시 여기 고점을 넘느냐 마냐, 두 가지가 뭐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더욱 정확하게 볼 거면 뭐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가 뭐 결국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비파인 상황은 뭐 그렇게 추정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 뭐 전지전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맞출 때가 있고 애매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좀 애매한 때에 더 가깝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S&P도 뭐 좀 카운팅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래도 여기가 A, B, C, A, B, C 해서 이게 큰 A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A, B, C에서 B로 가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룸은 있다. 근데 뭐 꼭 더 가지는 않아도 된다. A에 꼭 1배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618배만 가도 되긴 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B의 영역이자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이게 C의 1, C의 2라고 봤는데 뭐 전체적인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움직임을 봤을 때 확률상 지금은 여기에 B라고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그냥 여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B일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물론 새로운 상승일 확률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새로운 상승일 확률보다는 B일 확률이 뭐 저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구주봉상에선 여기 딱 구름대에서 기준선에서 좀 잘 지지가 됐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 3봉으로는 기준선에서 딱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조심하실 구간이다라고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도 이제 후행 스팬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120일도 걸려 있고, 그래서 뭐 좀 조심해야 하셔야 될 주지 않을까? 저는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정도. 왜냐면 이게 구름대를 넘어가면 뭐 깔끔하게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이게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 전에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저는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해서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은 뭐 사실 차트가 뭐 특별히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데 결국 여기 그냥 B라고 봅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A, B, C, A, B, C 이렇게 해서 큰 A였고 이게 지금 B 중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C로 내려오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좀 파동이 더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텐데 뭐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낙폭상 그냥 이게 뭐 A, B, C였다라고 해도 뭐 아예 안 되는 얘기는 아닐 텐데 뭐 근데 뭐 나스닥하고 S&P 빠지는데 뭐 코인만 버티는 것도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그냥 A, B, C 다음에 이게 그냥 A, B, C에서 이제 B 파동 정도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낙폭 자체가 뭐 여기는 꽤나 충족이 또 된 부분도 있긴 해서 조금 나스닥보다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실 뭐 코인은 이게 밸류에이션을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산이고 해서 뭐 조금 더 부정확한 부분은 있긴 한데 뭐 나스닥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같이? 아니, 반대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갈 수 있을까? 뭐 그냥 그 정도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같이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 일단 구름대에서 좀 막히긴 했지만 일단 다시 좀 정배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물가 발표에 대한 좀 기대감, 어떻게 보면 좀 긴장감이 있었다가 뭐 그냥 시장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네. 이제 금리는 좀 올랐지만 하면서 좀 변동성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다시 여기를 올라와 주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다른 지수랑 뭐 미국 쪽 다른 지수랑 크게 움직임은 다르지 않아서 그냥 A, B, 그다음 뭐 C 정도 당기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크게 다르지 않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지금 근데 이제 니케이는 조금 사실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긴 하죠.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니케이는 일단 고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니케이 고점은 최고점이 여기거든요. 1990년도. 일본 완전 이제 버블 경제 시기 고점이 여기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건 유럽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보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미국이 그래서 사실 파동은 제일 깔끔합니다. 가장 정석대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 상황에서 사실 이게 이 파동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뭐 이 파동에 대한 저는 되돌림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아예 조정을 보이고 여기도 똑같이 근데 파동은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파동은 그냥 여기서 조정이 끝이 났고 그냥 이 새로운 상승 파동에 대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1, 2, 3 여기는 이제 4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5파 나온 다음에 이거를 총 되돌림하는 저는 파동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A, B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는 그 정도 파동의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유로스톡스도 똑같아요. 이게 보면은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좀 한 10년 뒤지만 2000년 고점 다음에 이게 저는 A, B, C로 해서 조정이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A, B, C 조정으로 그 다음에 이게 좀 모양이 이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L, 2, 3 쐐기로 4 그 다음에 5 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정이 A, B, C 이런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이 이제 B 반등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A, B 정도 반등이다 라고 일단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고점을 넘냐 마냐가 저는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드디어 역전이 됐고요. 또 하회를 하고 후행스팬도 역전이 됐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 좀 조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상해 종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뭐 그냥 A, B, C에서 B 정도지 않을까. 결국은 큰 B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 올라간 부분 좀 영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등은 했지만 결국 여기 52동 평균선 여기를 아직 화끈하게 뚫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긴축은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는 다른 국가들이 전 더 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ECB나 BOJ 같은 나라들. 그래서 뭐 그렇게 달러는 저는 뭐 엄청 강해질 것 같지는 뭐 개인적으로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 같은 경우야 우리나라가 좀 계속 좀 스텝이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는 뭐 갚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약세를 다시 한번 보이고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뭐 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뭐 좀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아마 2월에도 안 올릴 거라는 뭐 전망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스타일상 아마 안 올릴 확률이 전 높다고 봐서 뭐 환율은 저렇게 약세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 넘었는데 이 구름대를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답보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금 같은 경우 여기 52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실질금리는 저는 뭐 좀 더 간다고 봐서 일단 한번 빠졌다가 같이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국고금리 같은 경우에 긴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 5파 고점을 천 상황에서 지금 결국 A 빠지고 B 올라갔다가 C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 정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한번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빠지는 그런 추세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키스콜딩스 이제랑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여기 있는 거 살펴보면은 뭐 키스콜딩스도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 B, C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여길 넘었으니까요. A, B, C 조정 끝,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시작이냐 아니면 A, B, C, A, B, C냐 일 것 같은데, 뭐 사실 증시는 올라가는데 키스콘만 올라갈까라고 하면 결국 주주 환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게 나타나기 전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반등 정도지 않을까라고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안 켰네요, 제가. 잠시만요. 네. 네, 아니 오늘 제가 미리 안 켜놔서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보지 않더라도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뭐 매우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밸류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그래도 일단 저평가는 된 종목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괴선이 상당히 모여 있어서 여기도 이제 위든 미치든 결국 한 군데로 좀 튈 것 같은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든 미치든 일단 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사실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위든 미치든 좀 강하게 튈 것 같다. 일단 그 정도 모양새고,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감안 안 하면 뭐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 뭐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금리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 메리트가 뭐 크지는 않아 보인다. 뭐 이제 그 정도로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문제긴 하죠. 여전히 계속 금리가 문제고요. 뭐 우리 금융주도 그렇고 뭐 금융주주가 이제 뭐 대통령 분이 뭐 공공재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가상금리 그런 거 조정됐고 뭐 성과급 이런 것도 뭐 크로백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금융권은 뭐 다 관치금융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하고는 달리 뭐 거기도 이제 제도적인 영향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에는 뭐 제도적인 것보다는 약간 좀 정치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긴 해서 어느 정당이든 이제 사실 좀 그런 문제가 뭐 계속 있고,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은행주의 계속 그냥 저평가의 요인의 가장 큰 요소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고질적인 이유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일단 다시 하회는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뭐 사실 이제 결국에는 뭐 싼 건 싸다. 근데 뭐 사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 그거보다 부동산이 이제 더 꺾이면은 오히려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은행들이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손실이 나는 확률이 빵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의 30% 이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이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근데 중요한 건 30% 이상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100% 빠진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저는 뭐 계속 사실 은행 쪽은 제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살짝 계속 좀 찜찜한 이제 그 정도 생각은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로는 충분히 매우 사실 싼 밸류다라고는 보여주고 뭐 금리를 사실 뭐 감안하더라도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싼 건 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딱 기준선 위에 딱 걸쳐 있는 지금 모양새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뭐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로도 딱 정확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다시 넘어가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뭐 RSI도 그렇고 뭐 한번 뚫릴 가능성이 전 더 클 것 같은데 뭐 코스피랑 똑같이 여기 위를 뚫리느냐 여기 밑을 뚫리느냐가 뭐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나의 A, B, C는 여기도 완성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B냐 아니면 새로운 상승이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저는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냥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냥 적정한 상황입니다. 비싸지도 뭐 싸지도 않은 그 정도 밸류고 근데 상대가치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과거에 대비해서 엄청 싼 정도는 아닌데 뭐 비싼 것도 아닌 건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더라 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만 감안 안 하면 그냥 뭐 한 2018년, 19년 아니면 2017년 정도 밸류에이션 정도 2016년, 17년 그러니까 뭐 그냥 엄청 비싸다라고 할 밸류는 아니란 말이죠. 더 올라갈 수 있는 밸류인데 금리가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높다는 거죠. 이제 그게 조금 계속 저는 좀 마음에 걸리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200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괴선들도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차라리 위로 확 뚫리는 거 보고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여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영업이익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좀 저평가를 받는 특성이 있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상대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저평가는 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금리를 감안하면 막 그렇게 사고 싶은 밸류는 아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괴선 여기도 뭐 엄청 모여 있잖아요. 이 정도면 지금 엄청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딱히 그렇게 뭐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뭐 적어도 200일이라도 좀 뚫리고 가는 게 뭐 그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뭐 밸류도 좀 평가가 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굳이 그렇게 뭐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지금 뭐 그냥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 일단 뭐 그나마 구름대는 다 뚫려 있고 위로 상향돼 있고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될 모양새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내려왔던 게 저는 1, 2, 3, 4, 5 모양이긴 해서 이렇게 되면 그냥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나? 물론 이제 뭐 개별 종목은 파동이 딱 저렇게 정확하게 맞는 경우는 없지만 뭐 그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LG화학은 뭐 그렇게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금리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뭐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괴선 모여있고 뭐 아직까지 지지부진이죠. 이 쐐기 모양에서 패턴에서. 그래서 뭐 결국 이 쐐기 모양 좀 벗어나면, 확실히 벗어나면 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올라가거나 무너지는 건데 뭐 사실 이걸 올라가는 것보다는 무너질 확률이 전 더 높지 않을까 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은 뭐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는 크지는 않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메리트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일단 뭐 추세가 아직은 좋지는 않다. 뭐 굳이 지금 구름대를 확실히 넘어서지 않는 상황에서 굳인 것 같고요. 뭐 솔직히 저 같으면 그냥 200일이라도 넘고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근데 다만 이제 프로판 가스도 그렇고 이 PP가 이제 폴리프로필렌 여기가 이제 메인인데, 중요한 건 전 중국을 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쪽 결국 납품을 많이 하는데 이 PP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항상 좀 마음에 걸리긴 해서, 좀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거는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한다. 이제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 또 기대 수익률도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는 또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자. 이제 그 정도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GS도 이제 전환선 기준선 좀 역전이 되고 후행스팬도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 단계다 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요, 차트 모양상. 근데 다만 여기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이라도 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상대 가치로 봐도 밸류에이션은 싸다. 사실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 그런 거죠.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뭐 존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이라도 나던데, 저평가된 거는 당연히 회사가 저평가됐으니까 배당이라도 많이 주니까 뭐 버틸 힘이라도 있는 거죠. 뭐 이제 그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다른 거고요.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KT도 뭐 이제 계속 뭐 대표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사실 뭐 여기도 뭐 사실 통신 쪽도 계속 뭐 정부 지금 압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래서 뭐 굳이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 근데 다만 잠시만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충분히 싼 밸류에이션이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KT 같은 경우에 뭐 상대 가치 평가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장치 산업인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 근데 뭐 좋은 것까지는 아니다. 뭐 이제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DADNC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건설사 중에서는 제일 PF에서 사실 자유로운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 못한 거죠. 전환선 기준선 뭐 다시 역전이 되고 그런 데 미치니까 후행스팬도 역전됐고 뭐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는 뭐 차트상으로는 보여지지만 일단 뭐 밸류는 충분히 싼 회사긴 하다. 일단 뭐 두 가지 다 요인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차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 정도 느낌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점점 싸지고는 있는데 뭐 아직 추세가 뭐 그렇게 돌아서지는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200일 넘고 다시 이제 하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차 200일을 넘어주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A, B, C까지는 온 것 같은데 B냐 새로운 상승이냐인데, 뭐 아직은 B일 확률이 저는 뭐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 금리 감안하면 뭐 메리트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00이 높임수수 파라볼까지 이제 매도 포지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굳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뭐 추세가 좋지 않죠. 뭐 지금 굳이 들어갈 상황은 뭐 계속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좋지 않고, 여기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 감안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살펴봐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당연히 추세 좋지 않고요. 뭐 굳이 이렇게 다 역전된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 없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고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뭐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계속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뭐 결국 TL 기대감이 점점, 기대감이랄기보다 뭐 그런 거죠. 걔가 무조건 잘 돼야 돼, 약간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좀 부담이 생기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여기 200일에서 좀 지지가 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 메리트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파이어 한번 해줬고요. 이제 포스코는 뭐 제가 오늘 이슈는 몰랐는데 뭐 이게 포스코 케미칼 쪽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좀 몰랐네요. 이건 제가 또 오늘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 뭐 포스코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좋은 모양새는 아니네요. 이게 응축을 해줬다가 이렇게 길게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인 거는 뭐 생각보다 상당히 큰 호재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체크를 못했지만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차트 모양은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모양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좋고,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도 이 정도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좋은 편이다. 상대적으로는 좋은 편이다. 그래서 뭐 괜찮은 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또 뭐 전장 부분 때문인 거죠. 뭐 그 포스코도 아마 전장 부분일 수 있겠네요.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런 부분들일 가능성이 뭐 높을 것 같은데, 뭐 계속 반등을 잘 해주고 있긴 합니다. 반등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 일단 좀 저항 라인이 이제 곧 오기 때문에 뭐 추가로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좀 한번 깜빡이를 켜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아직까지 뭐 더 갈 룸은 살짝은 있긴 한데,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또 금리를 감안하면 또 그렇진 못해서 좀 조심해야 될 단계가 슬슬 다가온다? 뭐 이 정도로 좀 약간 생각은 들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원가 부담이 결국은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이제 여기 올라갈 때는 현실화 안 되지 않을까 했다가 결국 현실화가 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빠지는 추세에서는 뭐 들어갈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매력은 있지만 일단 굳이 이제 떨어지는 추세를 건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메리트는 밸류에이션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떨어지는 추세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 평가, 여기 이제 200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냐 마냐 여기도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인 것 같고요. 아직 확실하게 이제 하향 추세가 끝났는가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진 않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는 그냥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주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비싼 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다올도 이 정도면은 점점 이제 비싸지고 있다. 결국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한국 금융지수도 좀 쌌다가 결국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밸류가 안 좋아졌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올이랑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대부분이 좀 반등은 계속 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비파일 가능성이 뭐 저는 아직까지는 뭐 좀 더 크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비파일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저는 이게 비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 A, B 결국 C고 이게 B였을 거다. 아마 이제 그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뚫렸던 거죠. A, B, C, B 정도지 않았을까. 일단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결국 이게 그냥 A, B, C로 조정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B 조정 파동 이후에 C로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존도 똑같고요. 아마존도 결국 A, B, C 다음에 그러니까 A, B, C, A, B, C 다음에 B파 다음에 결국 C로 가는 건데 이 B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가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가 사실 추정이 가장 어려운 파동이기 때문에 뭐 게임스탑도 일단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일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냥 지금 주식 반등을 했던 게 뭐 가장 큰 거는 그냥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도 결국 잡히고 기업 실적도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랠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게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게 마치 그런 거죠. 하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말은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온다는 말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 하나는 틀렸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물가가 잘 안 잡힐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결국 채권 금리가 빠졌던 것도 진짜 급격하게 이제 하락했던 것도 이제 그런 물가가 잡힐 거라는 기대감이었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점점 저는 옅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사 새로운 상승 파동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저는 가는 게 사실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